허위 뉴스, 가짜 뉴스라고 하는 페이크 뉴스라고 하죠, 이제 영어로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2016년 대선 기간 동안 트위터에서 가짜 뉴스에 대한 노출과 공유를 좀 조사해 봤더니 결과가 사실은 살짝 긍정적인 게 가짜 뉴스의 출처와 상호작용이 사실은 굉장히 소수에 집중돼 있었다는 거예요. 단 한 1% 정도의 사용자가 전체 사용자 중에 전체 가짜 뉴스의 한 80%를 소비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가짜 뉴스 출처와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개인은 보수 성향의 노년층, 정치 뉴스에 대한 참여도가 높았다라는 이제 결과가 이제 미국 데이터에서는 일단 나왔습니다. 오늘의 플러스, 소셜미디어와 함께 변화하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해 알아봅니다. 박재혁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소셜미디어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다고 들었는데요. 이 주제를 갖고 오시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사실 지금 이 방송을 뭐 보거나 듣고 계시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적어도 소셜미디어 하나 정도는 사용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은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뭐 흔히 소셜미디어로 할 때는 뭐 흔히 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X, 이제 구 트위터죠. 같이 자기 프로필을 만들고 이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그리고 콘텐츠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춘 플랫폼, 이게 이제 일반적인 개념이기도 한데, 좀 더 사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제 뭐 유튜브 같이 콘텐츠를 주로 시청하는 데 집중하는 프로그램이나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들, 그리고 온라인 뉴스들, 특히나 이 온라인 뉴스에 이제 댓글을 통해서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이런 것도 소셜미디어로 볼 수 있고, 그렇게 보면 되게 많은 분들이 거의 소셜미디어를 매일 사용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소셜미디어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경제, 사회, 정치적 이슈들이 토론이 벌어지기도 하고, 뭐 많이 싸우시기들도 하고, 어찌 보면은 뭐 토론의 공간, 장으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 특히 우리가 좀 요즘 잘 알고 있듯이 최근에 뭐 비상계엄이나 이어진 탄핵 시기 등에서 소셜미디어가 국민들이 새로운 정보를 전달받고 의견을 표출하는 굉장히 중요한 미디엄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어찌 보면 진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대표적으로 여론이 형성되고 여론에 대해서 논의하는 장소가 이 소셜미디어가 되다 보니까 진짜 자연스럽게 민주주의에 미친 영향을 고민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특히 요즘 12월 3일 계엄 사태 이후에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또는 사회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시위, 여기에는 소셜미디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일단 뭐 한 3-4가지 정도로 얘기해보면, 첫 번째로는 정보 공유와 실시간 중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에 이제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관련 정보나 현장 상황을 공유하고, 특히나 이제 거기 가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그때 당시 국회 벽을 넘어가던 야당 의원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실제로 동영상을 올리고 사진을 찍고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상황을 좀 접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정보 공유의 면이 이제 가장 중요했었던 것 같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건 뭐 시민 동원 이나 시위 조직화. 그래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시위 일정과 뭐 장소를 공유한다든지 참가자들을 조직한다든지, 이런 문화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기존의 어떠한 시위들에서도 좀 종종 쓰여 왔었죠. 이런 거에서 정보를 훨씬 빠르게 확산시키고, 뭐 여기서 모이자, 이런 거를 하자라는 거에 역할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번에 이제 그 시위에서 특징적인 점 중에 하나가 새로운 시위 문화 형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위에서는 K-팝 뭐 팬덤 문화의 상징이라고 하죠. 뭐 응원봉이 등장을 하기도 하고, 선결제 문화로 미리 이제 그 시위장 근처에 누군가가 사람들이 커피나 이런 것들을, 핫팩 같은 것들을 나눠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신기하게 얼마 전에 이제 남태령에서는 트랙터와 응원봉이 같이 뭐 하나의 시위에 등장해서 뭐 시너지를 발휘한다든지, 뭐 기존의 어떠한 뭐 금속노조나 민주노총 깃발이랑 고양이 집사 깃발, 사람들이 직접 만든 이런 것들이 같이 시위에 참여하는 이런 새로운 문화가 되게 많이 만들어졌는데, 이러한 문화를 만드는 데에도 사실은 소셜미디어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전파되고, 나도 저거 해볼래 라는 것들이 좀 많이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는 이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확실히 유도한 게 있었죠. 그러니까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국내의 상황이 실시간으로 전파되다 보니까 사진이나 이런 좀 자극적인 장면들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어떤 관심을 이끌어내는 데 좀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 영국의 BBC에서도 작년이죠, 이제 2024년 가장 인상적인 이미지 12선 중에 하나로 안기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계엄군의 손을, 그러니까 총을 손으로 막는 그 장면을 선정하기도 하면서 이제 국제사회 관심을 조금 더 유도할 수 있는
예, 그래서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이런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소셜미디어 활용을 좀 눈여겨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이번 사태가 소셜미디어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해외에서는 어떻습니까? 소셜미디어가 나름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해외 사례도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사실 해외에서도 굉장히 일찍부터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처음 생겼을 때부터 시위나 사회운동에 이런 게 쓰인 역할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예. 뭐 대표적인 것들 해보면은 우리 2010년도에 이제 아랍의 봄이라고 해서 2010년 말에 튀니지에서 시작됐어서 이제 중동과 아프리카 북부의 나라들에서 반쿠데타 혹은 반정부 시위들이 전폭적으로 열리게 되고 그중에 뭐 이집트 같은 나라들에서는 실제로 정권이 바뀌는 현상도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네. 그 상황에서 이제 정부에서 사람들을 탄압하거나 미디어를 통제하려고 할 때 소셜미디어가 대안적 미디어로 활용된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이제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월가를 점령하라 운동이 이제 가장 뭐 유명한 것 중에 하나일 텐데 2011년에 이거는 이제 경제적 불평등과 금융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며 뉴욕에서 시작된 시위인데 월스트리트 주변에서 여기에서도 이제 시민들이 문화를 조직하고 어떤 사람들을 참여하게 하는 데 소셜미디어가 중요한 역할을 했고, 예. 이게 그나마 최근 시위라고 하면은 2019년에 홍콩 민주화 시위 에서도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열어졌었는데, 그때 이제 뭐 텔레그램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을 활용을 해서 시위 일정을 조율한다든지 경찰의 감시를 피하기 위한 전략을 좀 공유를 했었고, 뭐 2021년 뭐 미얀마 쿠데타 반대 시위에서도 이제 군부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소셜미디어가 시위 정보를 공유하거나 국제사회의 현지 상황을 알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네, 그렇군요. 진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소셜미디어가 그 정치적인 상황 또는 해당 국가의 여러 소요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이 소셜미디어가요,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주의 발전 또는 정치적인 진화 이런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까? 부정적인 게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요즘은 오히려 소셜미디어 때문에 갈등이 또 증폭되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또 뭔가 이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막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막 전파되는 것 같아도 보이고, 뭐 그래서 좀 고민이 많아요. 그 새로운 기술들이 그렇듯이 양면성을 띠고 있는 것 같고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둘 다 보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미치는 영향을 좀 살펴본 연구들을 간단히 좀 소개해 보면은 이게 사실 소셜미디어가 뭐 사회운동, 뭐 투표 이런 미친 영향들에 대한 연구가 정말 많거든요. 2010년 초반부터. 그래서 특별한 종류의 정치활동, 뭐 예를 들면 투표에 영향을 미쳤는가 이것만 봐도 굵직한 연구가 한 수십 편은 나올 거고, 근데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보통 연구자들이 이제 접근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기존의 몇십 년간 그럼 이 주제에 비슷한 주제로 관련된 연구를 싹 다 모아서 전반적으로 모든 연구들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 이제 우리가 메타 분석 연구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런 메타 분석 연구들이 이제 소셜미디어가 민주주의나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나오기 시작을 해서 뭐 간단히 좀 소개를 해드리면, 먼저 2020년에 뭐 언론학 쪽에서 나온 메타 분석 연구는 되게 옛날이죠. 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이제 20년에 걸친 수백 건의 연구를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디지털 미디어 사용이랑 시민 정치 참여 간의 관계를 좀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니까 결국 디지털 미디어 사용이랑 시민 정치 참여 간에는 작지만 분명히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좀 확인을 했고, 그래서 디지털 미디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정치 참여, 온라인 청원이나 시위 참여 혹은 투표, 정치 참여, 운동 참여 등을 좀 더 많이 한다라는 경향은 좀 믿을만 하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 이러한 영향력의 크기가 좀 증가하는 경향도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자들은 이제 이거를 디지털 미디어의 종류가 상당히 많아지고 소셜미디어가 등장하면서 정치 참여의 루트가 다양해진 걸 이유로 들었는데요. 뭐 생각해 보면 저희 90년대에 뭐 하이텔, 뭐 나우누리, 천리안 뭐 이때에 비해서 요즘 우리가 정치 뉴스를 접하거나 우리의 의견을, 정치 관련된 의견을 말하는 데는 훨씬 많은 다양한 실시간 정보들이 있게 되죠. 그다음에 뭐 또 다른 뭐 메타 분석 연구로는 이제 과학계에 되게 저명한 학술지 중 하나인 네이처 휴먼 비헤이비어, 네이처 인간 행동이라는
저널에 24년에 실린 연구인데 비슷하게 전 세계를 대상으로 디지털 미디어와 민주주의 간의 인과관계랑 상관관계를 좀 기존 연구도 한 500개 정도를 모아가지고 네. 좀 살펴본 연구인데 근데 이전 연구에 비해서 좀 더 여기에서는 자세하게 자 그럼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뭐가 있었고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뭐가 있었냐 이게 나라별로 좀 어떻게 달랐냐를 좀 살펴봤더니 긍정적인 면으로는 우리가 좀 상상할 수 있듯이 뭐 정보 접근성 향상, 그다음에 정치 참여 증가 이런 게 있었고 이제 부정적인 면으로는 극단화, 정치적 단화나 가짜뉴스 확산, 여론 조작 등이 있었는데 하나 재밌었던 점은 이게 아무래도 전 세계에서 이런 주제로 이루어졌던 연구들을 다 모아서 했다 보니까 예.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한 20여 편 정도 있었는데요. 예.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긍정적 영향이죠. 이제 정보의 공유나 그다음에 시민 참여나 그다음에 다양성에 대한 노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에 대한 노출, 그다음에 자기의 정치적 의견에 대한 표현에 대한 연구들이 부정적 영향, 뭐 증오, 양극화, 그다음에 퍼퓰리즘, 허위 정보에 관한 연구보다 좀 더 훨씬 많았다라는 게 나타났습니다. 예.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마다 좀 상당히 다른 긍부적 영향들이 좀 나타나기는 했었습니다. 네. 예. 어떻게 보면 그래도 해외 연구에서 네.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그 소셜 미디어가 민주주의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요소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다라고 하니까 좀 안심은 되는데 네. 외국도 우리랑 비슷한 고민들 많이 하고 있었네요. 그쵸, 예. 자, 그런데 이 소셜 미디어에서 다양한 정보들이 쏟아내고 있고 그런 것들이 그러면 정치적 담론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걸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데는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긍정적 영향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우리가 뭐 담론을 발전시킨다는 면을 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정치적 담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담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공간들 그리고 참여자들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러한 면에서는 일단 소셜 플랫폼들이 각기 다른 장단점들을 가지면서 예. 새로운 종류의 공간들을 계속 열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X, 구 트위터와 유튜브에서 엄청나게 많은 정치적 정보와 논쟁과 뭐 토론이 일어나고 있는데 두 플랫폼의 상호작용 패턴이 좀 다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른 기능들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X는 뭐 짧은 텍스트 기반이다 보니까 그게 감정이든 주장이든 뉴스든 좀 더 짧고 굵게 가는 느낌이고 그에 반해 유튜브는 아무래도 동영상 기반이다 보니까 다양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사진과 영상 중심으로 이제 한 명이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이에 반응하는 댓글들이 달리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뭐가 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다양한 플랫폼들이 서로 뭐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될 수 있고 국민의 선택에 어느 게 더 실용적이냐에 따라서 결국은 필터링이 중장기적으로는 되지 않을까. 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담론이 이루어지려면 네. 이제 참여자들이 담론에 참여하기 충분할 정도의 이게 사전 지식들이 예. 좀 있어야 할 텐데요. 정치에 관련된 정보들을 공유하고 습득하는데 사실 소셜 미디어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하죠. 물론 이제 뭐 허위 정보 같이 역효과들이 있기는 하는데 이조차도 제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네. 점점 사람들이 반박을 하고 수정된 정보를 올리고 뭐 허위 정보 전파자에 대해서 부정적 소셜 피드백을 예. 주면서 나름의 필터링 생태계가 조금씩 생겨나는 거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득실을 따져보면 적어도 아직은 조금 득이 많지 않을까. 아.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를 살다 보니까 이런 정치적 담론들이 단순히 토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예. 그 사회운동이나 시위 참여와 같이 실제로 시민들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면에서도 소셜미디어가 우리나라에서는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사실 뭐 그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하이텔, 찰리안, 나우누리 이때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소셜미디어라고 부르진 않았지만 네. 이러한 미디엄이 동호회나 그룹 활동에 많이 활용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스마트폰, 빠른 우리나라의 이 인터넷 인프라 기반으로 어디서든 글이나 사진이나 동영상을 다양한 수단으로 올리고 공유하고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만 봐도 뭐 광우병 시위나 뭐 박근혜 탄핵 시위나 네.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뭐 페미니즘 운동 등을 넘어서 이제 현재 윤석열 탄핵 시위와 뭐 극우 세력의 뭐 반대편에 있는 이제 탄핵 반대 시위까지 사람들이 실제 행동하게 만드는 데 이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 당연한 말인데 노파심에 잠깐 언급을 하자면 나와 혹은 내 주변 사람들과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네. 이제 반대인 사람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자기들끼리 모여서 시위에 나왔다고 해서 이거 자체가 소셜 미디어가 민주주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사실 서로 다른 견해를 지닌 사람들이 각자 시위를 할 수 있고 예. 이를 통해 다양한 견해들이 이제 국민 대다수의 동의를 얻기 위해 서로 경쟁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더 포용적이고 포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설득하는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보면은 소셜 미디어가 좀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셜 미디어가 어떻게 보면 정치 제도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정치적 인식까지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들은 어떻게 전개됐었는지 어떤 결론을 시사하고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뭐 저는 뭐 정치는 잘 모릅니다만 정치학자들이나 정치 직접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정치는 모자 씌우기야 이런 설명을 해주신 분들이 많아요. 네. 이번 현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게 해야 될지 아니면 저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게 될지를 모자를 씌워버린대요. 특정 키워드로. 그쵸. 그러면 그냥 그게 그렇게 규정돼 버리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우리가 미국식으로 표현하면 뭐 프레이밍이라고 그쵸. 해야 될까요? 네. 그럴 것 같은데 소셜 미디어 이게 프레이밍을 더 고착화시키고 강화하는 효과는 없나요? 최근 연구들을 좀 보다 보면은 이런 게 분명히 있었고 미국의 네. 정치 상황에서도 프레이밍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한다. 근데 프레이밍이 정치 엘리트나 정치인들이 어떻게 모자 씌우기를 해서 우리한테 제공을 하는 건데 네. 소셜미디어가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거를 좀 완화시켜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프레이밍에 대한 또 다른 연구, 최근에 읽었던 정치학 연구를 한번 보면은 네. 시민들의 토론이 정치인들의 혹은 정치 엘리트들의 프레이밍 전략을 좀 무산시킬 수 있다라는 연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연구에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실험을 해서 네. 실험 참가자들에게 특정 사건에 대해서 두 가지 프레이밍 서로 완전히 반대인 찬성하는 쪽에 이제 모자를 씌우고 하나는 예. 반대하는 쪽에 모자를 씌우는 걸 각각 제공을 하고 예. 그룹 토론을 통해 이제 프레이밍의 효과가 여전히 유효한지를 봤었어요. 그래서 실험을 해봤더니 토론이 없던, 그러니까 그 토론이 없던 그룹 같은 경우에 그냥 그 프레이밍을 받아들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이제 설문을 한 거죠. 그 그룹이 있고 그 하나의 다른 그룹은 같은 프레이밍을 본 사람들끼리 모여서 너네끼리 토론을 해봐라 라고 했더니 이 두 그룹은 별 차이가 없었는데 예, 토론을 안 한 그룹이랑 그다음에 두 개의 서로 다른 프레이밍을 받았던 그룹을 같이 토론을 시키니까 이 프레이밍 효과가 거의 80% 정도 없어졌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다양한 관점의 정보를 접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정치인들이나 엘리트들이 혹은 뭐 종종 언론들이 의도하는 프레이밍에서 벗어나서 예. 독립적인 어떤 의견을 형성할 수 있고 예, 그래서 정보를 수용하는 걸 넘어서 이게 이제 주는 우리의 시사점이라는 거는 능동적인 네. 예, 정보 습득 그다음에 정보 판별의 중요성을 좀 알려준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 교수님 말씀 듣고 났을 때 선뜻 딱 모두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되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 밑에 있는 댓글이 네. 일종의 토론 문화의 하나의 장이라고 했었을 때요. 사실 그 건전한 어떤 토론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어떨 때는 굉장히 감정적이고 또 아주 욕설로만 일관되게 얘기하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갈등의 골만 증폭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궁금한 게 교수님 외국에서도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미국도 댓글 문화가 우리랑 비슷합니까? 그게 궁금해요. 네, 엄청 비슷할 것 같고 뭐 거기도 그런 음모론 집단들도 있고 뭐 되게 유명한 웹사이트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 되게 많은 이런 그 소셜 미디어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연구들도 미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엄청 많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어떤 특정 프레임을 완화하는 데는 분명한 기여가 있다 이 얘기네요. 예, 잘 사용된다면. 잘 사용된다면요. 자, 그런데 소셜 미디어의 부정적인 영향을 우리가 그 좀 그동안 반추해 봤을 때요. 좀 견해에 대한 양극화, 극단화를 더 그 강화시키는 것 같아 보이는 우려도 있고요. 그다음에 때로는 건전한 토론 문화가 일어나려면 그 전에 근거가 뭔가 팩트 체커는 다 된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허위 정보, 가짜 뉴스를 가지고 토론하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이 과정에서 그냥 정치 혐오 또는 정치 냉소주의가 또 많아지는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소셜미디어의 그런 부정적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나 이런 걸 좀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양극화가 제일 좀 큰 문제여서 여기에 대한 연구가 되게 많죠. 그래서 최근 연구 중에 이제 2016년과 미국의 2020년 미국 대선 기간 동안에 이제 X 트위터에 올라온 한 10억 개 정도의 트윗 컨텐츠들을 좀 분석해 보니까 트위터에서 확실히 뉴스 매체와 인플루언서들의 정치 양극화가 좀 심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가짜뉴스와 극단적인 편향적 콘텐츠 자체는 좀 감소를 했는데 사용자와 인플루언서 수준에서 자기네들끼리만 소통을 하는 흔히 말하는 이코체인버 현상이라고 하죠. 네. 이게 오히려 잠재적인 이념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좀 보여줘서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이 연구에서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콘텐츠의 양과 그러한 정보를 전파하는 사용자 수를 측정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트위터 네트워크에서 뉴스를 전파하는 능력이 가장 뛰어난 사용자인 그 인플루언서들 이 점점 더 양극화된 뉴스 매체를 전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자기네 정치적 성향과 일치하는 정보만 좀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본인의 인플루언서적 그 위치를 공고히 하는 그런 경향을 좀 현상을 심화되고 있다는 걸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허위 뉴스 우리가 가짜 뉴스라고 하는 페이크 뉴스라고 하죠 이제 영어로는 이 연구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2016년 대선 기간 동안 트위터에서 뉴스에 대한 노출, 가짜 뉴스에 대한 노출과 공유를 좀 조사해 봤더니 근데 이게 이 결과가 사실은 살짝 긍정적인 게 그렇게 해서 연구 결과를 보니까 가짜뉴스의 출처와 상호작용이 사실은 굉장히 소수에 집중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1% 정도의 사용자가 전체 사용자 중에 전체 가짜뉴스의 한 80%를 소비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가짜뉴스의 출처에 공유된 가짜뉴스의 출처의 경결 한 0.1% 정도가 그 가짜뉴스 출처의 한 80%를 활용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가짜뉴스 출처와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개인은 이제 보수 성향의 노년층 인 거고 정치 뉴스에 대한 참여도가 높았다라는 이제 결과가 이제 미국 데이터에서는 일단 나왔습니다. 미국 데이터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거는 가짜 뉴스가 굉장히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굉장히 소수에 의해서 확산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집단은 기존 언론 매체보다 가짜 뉴스에 노출될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대다수는 우리가 가짜 뉴스를 보면 가짜 뉴스인지 좀 알고 몰라도 사람들이 거기에 뭐 댓글로 이거 가짜 뉴스다 근거를 달고 이런 문화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이렇게 봐도 아니면 이거는 프레이밍을 이렇게 잡아야 돼. 이번에 사실 얼마 전에 있었던 굉장히 불미스러운 제주항공 추락기 사건에서도 이걸 어떻게 이름을 지어야 되는가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거기에 있어도 굉장히 많은 뭐 공항의 문제인가 항공사의 문제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갑론음박을 하면서 새로운 정보들이 들어오고 하는 과정을 제가 볼 수가 있었었는데 그렇게 보면은 가짜뉴스가 그냥 단순히 확 믿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은 똑똑해지셨고 굉장히 소수에게는 그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로는 그 소셜 봇 같은 것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소셜 봇이요. 그러니까 가짜 알고리즘이 사용자인 척 소셜 미디어에서 막 글을 쓰고 대화를 하고 하는 거였죠. 이게 옛날에 컴퓨터 기술이 좀 안 좋을 때는 딱 봐도 그냥 알았었었는데 점점 이게 굉장히 좋아지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어느 순간 얘가 막 어떻게 보면 공유를 하고 기사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좀 이 역할이 좀 커질 수도 있고 근데 그래서 뭐 새로운 또 기술들이 걔를 찾아내고 탐지하는 데 쓰이기도 해서 암스레이스라 그러나요? 이렇게 어떠한 기술이 얘를 잡는 데 쓰는데 또 이거를 피하기 위해 또 쓰이기도 하는 뭐 이런 식의 문제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교수님은 뭐 학교에 계시긴 합니다만 그 전에 메타라는 굴지 빅테크 기업에 재직하신 적도 있는데 혹시 큰 그런 그 플랫폼 공급자들은 이런 가짜 뉴스라든가 뭐 담론의 아고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 그냥 이거는 우리가 손대면 안 되고 그냥 플랫폼만 제공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야라고 소극적으로 생각하나요? 아니면 이제 인공지능 시대 소셜 봇까지 생기는 시대에 뭐래도 우리가 좀 필터링을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나요? 그 제가 느끼고 봐왔던 혹은 아직까지 뭐 이렇게 그쪽 분야에 일하시는 분들이 얘기했을 땐 굉장히 이걸 큰 문제로 받아들이고
건드리고 있고 특히나 그런 대기업들은 네. 자기들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여기에 허위 뉴스가 퍼지면 우리 자체의 신뢰도가 낮아진다라는 걸 알고 있어서 이거를 잡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연구진들이 거기에 투입되기도 하고 특히 뭐 대선 시즌, 총선 시즌이 되면 약간 비상처럼 그리고 예전에 이제 초반에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좀 있으면서 아 이게 이렇게 가능하구나라는 네. 걸 느끼고 나서는 그런 팀이 거의 꾸려지기도 하다시피 해서 그렇군요. 그걸 하고 있는데 어떠한 규정을 만들면 그 규정을 다시 벗어나려는 사람들이 항상 도처에 네. 있다 보니까 획일화된 규정을 만들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1초에 뭐 수십만 개씩 올라오는 새로운 컨텐츠들 일일이 확인해서 할 수도 없고 그렇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골머리를 앓고 예. 있는 근데 나름의 노력은 좀 하고 있는 예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소극적으로 그냥 보고만 있는 건 절대 아니었네요. 네네. 자, 그런데 유튜브 저도 유튜브 많이 보고 또 우리 송경재를 통해서 유튜브 컨텐츠도 만들고 있지만 이게 결국 알고리즘을 어떻게 타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막 엄청 많이 보기도 하고 좀 생각보다 덜 보기도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또 특정 유저는 어떤 컨텐츠를 보다 보면 알고리즘 상에서 그거 유사한 것만 계속 저에게 뿌려주잖아요. 결국 유튜브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구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편파성을 더 강화시키는 요인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유튜브 알고리즘에 대해서 사실 편파성의 우려가 굉장히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고, 예. 근데 이게 아쉽게도 우리가 정확히 그 유튜브 내에서 어떻게 알고리즘이 정해져서 이렇게 추천을 하는지를 모르는 상태죠. 아마 한 명의 엔지니어가 전체를 다 그러니까 구글 엔지니어라도 유튜브 엔지니어라도 이걸 모를 수도 있거든요.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왜냐하면 사용자의 인터랙션을 통해서 이게 계속 진화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로 이 편파적으로 이게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웠는데 최근에 이런 거를 좀 시도해본 연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2019년 이후에 이거를 보면 이 연구 결과를 간단히 소개하면은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이 오히려 편향된 시청경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좀 하고 있었다라고 우리의 이제 생각과는 조금 다른 걸 결과를 보여줬죠. 그러니까 이제 2024년에 되게 저명한 이것도 학술지인 전미과학해보라는 데서 이제 발표된 연구가 반사실보 카운터 팩츄얼 보시라는 독특한 방법을 써서 이제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 영향을 좀 분석을 했는데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사용자를 모집을 해서 실제 사용자가 선택을 해서 시청을 하는 알고리즘을 로봇 하나는 그대로 따라가고 다른 로봇 한 3개는 그냥 그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거를 룰 베이스로 예를 들면 나는 홈페이지에서 첫 번째로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한 걸 그냥 계속 볼 거야 라고 하고 두 번째 거는 나는 무조건 그 다음 자동 재생을 계속 따라갈 거야 라고 하고 다음 거는 나는 사이드바에 있는 첫 번째를 추천해서 계속 볼 거야 해가지고 그냥 사용자의 실제 선택을 따라간 것과 이 3개의 봇이 따라간 거가 한 몇십 번의 유튜브 시청 후에 얼마나 전체적으로 편향된 콘텐츠를 보고 있는가. 그럼 알고리즘이 편향성을 증가시킨다면 사실 이 봇들이 더 편향된 거를 보고 있어야겠고 그렇죠. 사용자가 더 편향된 걸 먼저 선택하고 있었다면은 이쪽이 더 편향된 걸 보고 있어야 될 텐데 실험 결과 보니까 사용자들의 선택을 따라한 게 훨씬 더 편향적인 알고리즘을 보고 시청을 하고 있었고 그 정치적 콘텐츠를 무조건 사이드바에 올라온 영상을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조금 더 중도 쪽으로 가고 있는 영상이 나와서 심지어 굉장히 극우적인 콘텐츠를 본 다음에도 한 30번 정도만 그런 거를 안 보고 나면은 아예 여기에선 이게 추천이 안 되는 추천이 아예 없어지는 정도를 결과를 보여줬어요. 근데 이게 그 연구 결과 우리한테 준 좀 따끔한 교훈은 사실은 우리의 현재 추천 리스트라는 게 우리 창에 떠 있는 그나마 완화된 우리의 편식 리스트라고 히스토리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네요. 알고리즘 탓을 무조건적으로 사실 하기보단 우리가 추천 리스트에서 굳이 그런 것들을 골라보지는 않았나. 알고리즘이 완화를 시킨 게 이 정도라면 좀 스스로 체크를 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오히려 구글 알고리즘에서 그냥 제일 먼저 추천하는 걸 그냥 보는 게 뭐 이게 꼭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명정대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였네요. 그나마 그렇죠. 예. 아 그렇군요. 사실 진짜 저도요. 예. 그 추천해 준 걸 그냥 보기보다는 막 고르거든요. 아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편향성을 강화한 그런 요인이 되었었네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거를 알고리즘 탓을 이렇게 좀 할 때가 있었고, 근데 사실 이 연구에서도 이런 편향성이 좀 줄어든 것 자체가 이제 저자들이 설명할 때 2019년이나 이제 유튜브가 점점 더 이런 식의 문제를 깨닫고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을 조정하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하고는 있으니까 처음부터 완전히 편향성이 없었진 않았을 텐데 점점 나아지고 있는 거죠. 예, 그것도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빅테크 기업들도 연구를 많이 하면서 개선하려고 하는 그거죠. 예. 그렇다면요. 이게 뭐 남 탓할 게 아니라 만약에 소셜 미디어로 인해서 누군가가 조금 왜곡되게 세상을 보는 게 있다면 그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방법은 뭐가 없나요? 뭐 굉장히 이렇게 도덕 교과서 같은 얘기들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좀 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최근 연구들 중에 이제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이렇게 어떤 콘텐츠가 왔을 때 자기 그냥 입맛에 맞으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그냥 공유를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가짜 뉴스가 더 전파되는 경향들이 좀 많은데 그걸 좀 줄이는 방법에서 이제 행동과학 쪽에서 정확성 자체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사람들한테 좀 줌으로써 이게 좀 완화될 수 있다. 그냥 사용자들에게 정보의 출처와 신뢰도를 중심으로 공유를 결정하게, 뭐 예를 들면 어떤 정보의 공유를 결정하기 전에 자, 이 정보가 사실이라고 생각해? 아니면 너는 정보를 공유할 때 그 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 얼마나 신경을 써? 라고 질문을 한 번만 해줘도 사람들이 그 뉴스를 다시 볼 때 이거가 진짜일까? 이거 좀 뭔가 이상한데? 라고 그럼 공유는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행동의 변화가 분명히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뭐 플랫폼적으로나 사람들의 문화 자체도 정확성 집중을 하는, 실제냐 아니냐, 실제 일어난 사건이냐 아니냐에 집중을 하는 것만으로도 허위 뉴스의 공유 자체가 좀 줄어들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하나의 방식은 이제 크라우드 소싱이라고 대중의 지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사실 확인 시스템이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생각해 보면은 어떤 뉴스가 가짜 뉴스를 만들긴 쉬운데 이게 가짜임을 증명하는 데는 엄청나게 많은 노력과 전문가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럼 만들어내는 게 쉬우니까 막 만들어내는데 이걸 일일이 전문가가 붙어서 사실은 확인을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걸 어떻게 대중적으로 체크를 할 것이냐 할 때 이제 하나의 방식으로 최근 연구에서 보여준 게 다양한 어떠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모여놓고 같이 한번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판단해봐라 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면은 거의 전문가 혹은 그 이상의 정확도로 허위 뉴스인지 아닌지 판단을 잘 하더라 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그런 방식이 좀 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정리하면 일종의 공유 누르기 전에 이 공유하시려는 게 사실인지 확인하는 그 뭐 팝업 창 하나만 띄워줘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 아니면 진짜일까요? 뭐 이런 그냥 간단한 메시지 하나만 해도. 그다음에 클라우드 소싱 방법은 어떻게 보면 그 뉴스 밑에 일반인들이 들러붙어서 팩트 체커를 할 수 있는 뭐 댓글창만 만들어도 충분히 기능이 된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아니면 투표, 뭐 진짜일 것 같나요? 아닌 것 같나요? 뭐 해가지고 70%의 당신의 친구들이 이게 뭐 아니면은 70%의 일반 사용자가 이거를 진실에 가깝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방법이겠네요. 또 다른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요? 뭐 그다음에 이제 요즘 뭐 정치학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수구이 민주주의란 단어일 것 같은데 이게 정치 양극화 문제를 이제 해결할 때 결국 건설적이고 깊은 이제 포용적인 토론 문화의 정착인데, 이게 기술적으로 이런 소셜미디어 자체가 내가 원하는 정보만 볼 수 있게, 그래서 나한테 입맛에 안 맞는 정보는 안 볼 수 있게 너무 용이하게 이걸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피곤하고 듣기 싫고 나한테 기분 나빠지는 정보는 점점 안 듣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런 사람들,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를 할 경험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대화를 할 시기가 와도 이게 그냥 건설적 논쟁보다는 싸움으로, 말싸움으로 번지고 감정적으로 이걸 대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런 토론 문화를 우리가 빨리 다시 좀 만들면서 이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만들어가는 어떠한 문화 자체가 결국은 기술을 넘어서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저의 약간 개인적인 방식이기도 한데 극단적 정보나 허위 뉴스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기, 스스로 이렇게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허위 정보나 뭐 극단적인 소셜미디어 콘텐츠나 복계정을 보면은
우리가 걱정하는 거에 비해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네. 근데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정보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에 의한 영향보다는 멀쩡한 사람들이 여기에 너무 신경 써서 막 화내고 짜증내고 피로해지고 회의감이 들고 예. 감정이 상해서 그러면서 그냥 정치적 참여를 포기하는 영향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보셨을 때 너무 많이 이상하거나 건설적 토론이 안 될 것 같은 예,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그냥 뭐 욕설을 써놓는다거나 예, 예. 이런 콘텐츠에 대해서 그냥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피해가면 제 풀에 지쳐서 필터링이 알아서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되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말씀 쭉 듣고 보니까요, 진짜 소셜미디어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지대했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 시점인데요. 그런데 한 가지 변수가 또 대두되기 직전이에요. AI가 이제 본격적으로 발달해서 우리 사회에 더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또 소셜미디어까지 들어오게 되면 어떤 변화가 예상됩니까?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AI 이제 가장 많이 발전된 게 글을 쓰는 작문을 하는 능력, 네. 실제 사람처럼 그다음에 사진을 만들어내고 이런 능력들이 굉장히 좋아지다 보고 실제로 소셜미디어에 이미 좀 들어온 것 같아요. 제가 소셜미디어를 쓰다 보면은 전혀 한국 사람 계정 같지 않은데 네. 한국어로 얘기를 하는데 내용을 보면은 그냥 약간 만들어낸 것 같은 네, 이야기. 제가 했던 얘기를 그대로 반복을 하되 그냥 리프레이징을 하던가 예. 약간 그런 느낌인 경우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일단 허위 정보나 딥페이크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큰 문제가 대두됐었죠. 네. 가짜 사진이나 동영상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 이런 게 이제 소셜미디어에 들어오다 보면은 그것들의 영향을 받고 허위 뉴스가 점차 정교해지는 방향으로 일단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네. 이를 통해서 봇들이 좀 정교해지게 되면은 이제 어떠한 그런 정치적 세력이 여론 조작이나 네. 이런 정치적 양극화 혹은 갈라치기라 그러죠. 이제 나눠가지고 사람들을 공략해가지고 예. 하는 것들이 점점 더 정교해지게 어떠한 그런 퍼블릭 오피니언 자체를 좀 더 편향적으로 일부러 만들려는 조작 자체가 좀 더 활용되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술들 자체가 또 그런 가짜 봇이나 허위 계정을 탐지하는 데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면에서 연구가 좀 많이 되고 기술 발전이 많이 되어서 예, 양쪽이 다시 좀 균형을 이룰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좋은 영향만 남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 다 듣고 보니까 이제 우리 민주주의 또는 정치 활동에 있어서 소셜 미디어를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그렇다면 민주주의 국가 시민으로서 소셜 미디어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라고 한마디로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 일단은 이 기술에 대한 중립적 인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술 그 자체는 선악이 있지 않고 네. 사용자의 의도, 우리가 만들어가는 문화에 따라 그 영향이 결정이 돼요. 이게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제 주 연구 분야 중에 하나가 이 노동시장 분석인데 최근에 여기에서도 많이 나오는 질문이 AI가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뭐 어떤 직업이 제일 먼저 없어지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작년에 노벨 경제학상 을 받았던 이제 뭐 데런 아세모글루나 뭐 사이먼 존슨이 최근에 썼던 뭐 파워 앤 프로그레스라는 권력과 진보라는 네. 책에서도 보면은 결국 기술 발전이 있을 때 이걸 수동적으로 우리를 위한 기술로 뭐 이런 상호 보완적 생산성을 증가하게 해주겠지라고 기다리면은 그 기술은 결국 개발하는 쪽에서는 노동력을 대체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고 네. 그렇지 않고 참여해서 문화를 만들고 영향력, 정치적 영향을 행사하고 행동할 때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거를 결정하는 이익 집단에서도 그거를 신경을 써서 점차 상호 보완적으로 만들어 간다. 근데 소셜 미디어도 똑같은 것 같거든요.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빅테크 기업이 여기에 신경을 쓰는 것도 연구자들이나 시민사회에서 너네 때문에 편향된 뉴스가 나오고 있지 않느냐, 빨리 뭔가를 해라라는 어떠한 사회운동이 굉장히 컸고 네. 그런 압박에 따라서 이제 어떠한 그 대응을 하고 있는 거고 정치권이나 뭐 언론에서도 비슷하게 시민들이 움직일 때 그러한 영향적 그 나쁜 영향을 줄일 수 있게 규제를 한다든지 네. 규정을 만든다든지 문화를 만드는 방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기술 자체에 대해서 좋은 점만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들어야 될 문화가 가장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소셜 미디어를 기반으로 정치 활동에 의사도 표현하고 영향력도 주지만 오프라인으로 간간히 만날 이유도 있겠죠? 예.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온라인이 온라인으로만 있어서는 예,
그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않고 아직까지는 뭐 200년 뒤에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예. 아직까지 우리는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예, 두 개가 상호 보완적으로 서로가 못하는 역할, 뭐 시공간적인 그 제약 조건을 온라인이 좀 넘어서되 오프라인으로 같이 만나서 얘기할 때만이 느낀 어떤 공감대라는 네. 게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두 개가 같이 작용할 때 결국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인 소셜 미디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될지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재혁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